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쪽에 자리 잡은 30평대 집에서 민수와 서영 그리고 6살 아들 하윤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열정은 이제 익숙함과 평범함으로 바뀐 지 오래였죠. 민수는 40살의 나이로 강동구에 위치한 IT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서 저녁 7시쯤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민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아들 하윤이었어요. 민수는 아침마다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어린이집에 들러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아빠와 아들만의 시간을 가지며 근처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차거나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곤 했죠. 동네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요즘 보기 드문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결혼 초부터 아내 서영과 육아를 공평하게 나누려고 노력했고 특히 하윤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봤어요. 서영이 카페 관리자로 일하면서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자 민수가 자연스럽게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맡게 되었죠. 서영은 35살로 강동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가 지금의 카페로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 몇 년간은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으로서 크게 문제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서영에게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외출할 때 화장을 더욱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주로 입었는데 요즘은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나 치마를 자주 입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데 아내가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고 카페 일이 바쁘다는 핑계가 잦아졌어요. 저녁 8시면 끝나야 할 근무가 9시, 10시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아졌죠. 민수가 전화를 걸면 시끄러운 배경음과 함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서영은 직원 교육이나 본사 회의 같은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윤이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샤워를 한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영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특별히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윤이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갑자기 테이블 위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봤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동혁이 형의 빨간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혁은 민수의 20년 지기 절친이었어요. 대학교 새내기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지금까지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였죠. 민수가 서영과 결혼할 때도 동혁이 사회를 봐줬고 신혼집 구할 때도 이것저것 조언을 해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동혁 역시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4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어요. 두 가족은 가끔 주말에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곤 했죠. 민수에게 동혁은 친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을 들어줄 거라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혁의 이름 옆에 하트 표시가 붙어 있다는 게 민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애칭으로 저장한 걸까 싶었지만 하트는 너무 노골적이었죠. 민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욕실에서는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고 TV에서는 만화 영화 주제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이는 화면에 푹 빠져 있었고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영의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민수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동혁이 형이라는 글자와 빨간 하트만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민수는 지난 몇 달간의 아내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진한 화장 몸에 딱 붙는 옷차림, 잦아진 야근 주말 외출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차갑게 대하던 태도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기를 바랐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무게감이 짓눌러 왔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영이 물기 가득한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TV 화면을 바라보며 하윤이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옆에서는 서영이 편안하게 잠든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민수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 하윤이를 낳아준 사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민수 눈에 비친 서영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동혁이 형이라는 이름 옆에 빨간 하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민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동혁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혹시 내 아내 휴대폰에 내 이름이 하트 표시로 저장되어 있던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다면 동혁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오해이기를 바랐어요. 아내와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식당에 가는 대신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서영이 받았죠. 왜 무슨 일 있어?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셋이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까? 서영은 짧게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카페에 본사 실사. 나온데 아마 늦게 끝날 거야. 민수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본사 실사라는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오후 내내 일하는 척하며 시계만 쳐다봤죠. 퇴근 시간이 되자 서둘러 회사를 나와 서영이 일하는 카페 근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민수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오후 6시 30분쯤 되자 카페 앞에서 서영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영은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어요. 민수는 차 안에서 서영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영은 카페 방향과 반대쪽으로 걷기 시작했죠. 집으로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 서영을 따라갔습니다. 골목길을 몇 개 지나자 서영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동혁이었습니다. 동혁은 서영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동혁의 팔짱을 꼈습니다. 둘은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하며 걸어갔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었던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멀리서 줌을 당겨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죠. 서영과 동혁은 골목 안쪽 작은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8년을 함께 산 아내가 20년 지기 친구와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 그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운전대를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죠. 배신감,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영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서영은 민수를 보며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왔어, 저녁은 먹었어.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근처에서 먹고 왔어. 그리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몇 시간 전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친구가 손을 잡고 웃으며 걷던 모습. 그 태연한 표정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민수는 회사 점심시간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고 퇴근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언했죠.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가능한 모든 걸 확보하세요.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서영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서영이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날이면 카페 근처에서 대기하며 지켜봤죠.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서영은 퇴근 후 동혁을 만났고 둘은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때로는 영화관에 가기도 했고 백화점을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어느 주말 오후 서영은 직원 교육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하윤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서영을 따라 나섰어요. 서영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고 민수는 몇 칸 뒤 객차에서 지켜봤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서영은 출구로 나가 또다시 동혁을 만났죠.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동혁은 서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영은 동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에서 연인처럼
행동하는 두 사람을 보며 민수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둘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의류 매장을 둘러보는 두 사람. 서영은 동혁에게 옷을 입혀보며 즐거워했고 동혁은 서영에게 액세서리를 골라주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어요. 둘은 진짜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서로에게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민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파일명에 날짜와 장소를 꼼꼼히 적어 넣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강동구 카페 앞, 2025년 11월 7일 강남역 백화점.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민수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죠. 아내는 이미 자신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몸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그것도 민수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말이죠. 민수는 파일을 저장하고 외장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이제는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하윤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민수는 하윤이 옆에 앉아 함께 놀아주며 서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들어왔고 민수를 보고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나서. 하윤아, 너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아빠랑 엄마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민수와 서영만 남았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앉으며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민수는 서영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시선을 피하며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솔직하게.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서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카페 일하느라 바쁜 거 알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나 다 알아. 내가 퇴근하고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다 봤어.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서영에게 보여줬습니다. 강동구 카페 앞에서 동혁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강남역 백화점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서영은 사진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물었죠.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줘. 서영은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민수는 기다렸어요. 서영이 뭐라고 변명할지, 어떻게 둘러댈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동혁 오빠 만나고 있어.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변명이나 둘러대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서영은 태연하게 사실을 인정했죠.
민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동혁이는 내 친구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고 딸도 있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가족. 서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해. 민수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8년이야. 하윤이도 있고. 서영은 민수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그래서 뭐 결혼했으면 평생 참고 살아야 해. 난 당신이랑 사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말했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남편도 아니고. 근데 그게 다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혁이를 선택한 거야. 내 친구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혁 오빠는 날 이해해줘. 나랑 있을 때 진짜 행복해 보여.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필요한 사람. 둘 다 가정이 있는데, 둘 다 아이가 있는데.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된 거. 근데 이미 결정했어. 난 이제 동혁 오빠랑 살고 싶어. 당신하고는 이혼할게.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서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토록 쉽게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겠다며 말이죠.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서영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하윤이에게 아침을 먹이며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었고, 민수는 엄마는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고 대답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윤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민수는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수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통신사에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서영의 최근 3개월간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서영이 카페 근무 시간 외에 동혁과 만난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나왔죠. 강남역, 을지로, 홍대, 입구 등 서울 곳곳에서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자료를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만난 횟수를 세어보니 최근 2달간만 해도 20회가 넘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만난 셈이었죠. 다음으로 민수는 서영이 근무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후 서영이 없는 시간을 노려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직원 중 서영과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지희를 만났습니다. 지희는 민수를 알아보고 인사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희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혹시 서영 매니저가 최근에 누구 자주 만나는 거 본 적 있어? 퇴근하고 나서 말이야. 지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한 남자분이 자주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매니저님이랑 친한 분인가 했는데 둘이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민수는 동혁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민수는 지희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희는 놀라며 입을 막았죠. 그리고 민수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신이 본 것들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마웠어요. 지인은 며칠 뒤 육하원 측에 맞춰 상세하게 작성한 진술서를 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영과 동혁이 카페 앞에서 만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고, 때로는 카페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봤다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진술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혁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동혁의 아내 은정은 민수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두 가족이 함께 만났을 때마다 은정은 항상 웃으며 4살 딸 서윤이를 돌보는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민수는 은정에게 연락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은정도 자신처럼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은정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 누나, 저 민수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정은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은정 앞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간 봉투를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누나, 이거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누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영과 동혁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수는 차마 은정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제 아내 서영이랑 동혁 형이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어제 서영이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영은 동혁 형이랑 살겠다고 이혼하겠대요. 은정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참는 게 보였죠. 민수는 물 한 잔을 은정 앞에 놓아주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정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동혁이도 인정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그렇게 말했어요. 은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알려줘서. 나 혼자 바보로 살 뻔했네. 민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우리 배우자들이지.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변호사 선임할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민수는 은정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은정과 만난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그리고 양육권 확보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설명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고 증거가 명확하니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민수 씨가 주 양육자였다는 증거도 충분하니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했어요. 변호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동혁 씨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 유사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며칠 후 서영과 동혁에게 각각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서영에게는 이혼 소송 및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동혁에게는 불법 행위로 인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였죠. 민수는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민수가 작성해 온 육아일기,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주말마다 찍은 아빠와 아들의 사진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민수가 주 양육자였음을 증명했어요. 반면 서영은 최근 몇 달간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고 불륜 관계에 빠져 있었다는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서영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위자료가 3천만 원이라고. 그리고 양육권까지 내가 가져간다고.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하윤이를 방치했잖아. 내가 하윤이 키운 거 너도 알잖아. 서영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치는 무슨 방치야. 나도 일하느라 바빴던 거지. 그리고 위자료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과하지 않아. 변호사님이 적정 금액이라고 했어. 그리고 하윤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서영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한편 동혁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은정은 민수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혁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 서윤이의 양육권과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했죠. 동혁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서 변호사를 추천받으려 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어요. 동혁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회사 내부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제보를 한 것 같았어요. 인사팀은 동혁을 호출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혁은 부인했지만 이미 증거들이 제출된 상태였죠. 회사는 동혁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혁의 직장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부서 동료들은 동혁을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죠. 동혁은 상사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았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동혁에게는 감봉 3개월과 함께 한직으로의 전보 조치가 내려졌어요. 기획팀 차장이었던 동혁은 지방 영업소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동혁은 절망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잃게 생겼으니까요. 그제야 동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서영 측 변호사가 위자료 금액을 낮춰달라고 협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죠. 1원도 깎아줄 생각이 없어요. 서영이 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변호사는 민수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양육권 관련해서도 서영 측이 면접교 석권을 요구했지만 민수는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한 달에 2번 주말 낮 시간에만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정도면 법원도 받아들일 거라고 했죠. 서영의 불륜과 양육 방치가 명백하니 민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은 한 달 후였어요. 민수는 그 사이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윤이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아빠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을 지키는 것. 그게 지금 민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민수는 하윤이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민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린 날 민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서영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죠. 민수 측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서영과 동혁의 불륜을 증명하는 사진과 영상, 위치 정보 기록, 카페 직원의 진술서, 그리고 민수가 주 양육자였음을 보여주는 육아일기와 어린이집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공개됐어요. 서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 측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이 과하다며 감액을 요청했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죠. 양육권 문제에서도 민수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민수가 등하원을 책임졌고 주말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가 명확했어요. 반면 서영은 최근 몇 달간 불륜에 빠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고 민수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고 판사는 다음 공판 일정을 잡은 후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판을 거치며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항변할 근거가 없었고 결국 민수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최종 판결이 나던 날 민수는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양육권은 민수에게, 위자료는 3천만 원. 서영에게는 월 2회 주말, 낮 시간에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고 양육비는 서영이 매달 60만 원씩 부담하기로 결정됐죠. 판사는 서영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민수가 실질적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민수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서영과 마주쳤지만 둘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민수는 그저 지나쳐갔죠. 동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은정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동혁은 완패했어요. 딸 서윤이의 양육권은 은정이 가져갔고 위자료 4천만 원에 양육비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정은 판결이 나자마자 딸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동혁은 홀로 서울에 남겨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좌천 발령이 났고 다음 달부터 경기도 외곽 영업소로 가야 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륜남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누구도 동혁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 동혁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예전에는 회식 자리의 중심이었고 후배들에게 인기 많던 선배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혁은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라도 둘이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영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힘들어. 위자료도 갚아야 하고 당장 일자리도 구해야 하는데 같이 살 여유가 없어. 동혁은 당황했죠. 우리 그렇게 사랑한다며 함께 살겠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서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잖아.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내야 하고. 우리가 지금 합쳐봤자 서로 집만 될 것 같아. 동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걸고 서영을 선택했는데 정작 서영은 이제 와서 현실을 핑계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영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카페 관리자 일은 소문이 퍼지면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본사에서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며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새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경력 단절에 나이까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 3천만 원은 당장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서영은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지만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서영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지인들 사이에 퍼졌고 모임에서도 서영을 부르지 않았죠. 서영은 좁은 원룸에 혼자 살면서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혁과 서영은 가끔 통화를 했지만 예전 같은 달콤함은 없었어요.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고 위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죠. 동혁은 외곽 영업소로 발령받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했고 서영은 겨우 구한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둘이 만나자고 해도 시간도 돈도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버거워졌고 점점 연락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해지려 했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건 후회와 빚뿐이었죠. 민수와 은정에게 갚아야 할 위자료는 매달 두 사람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울먹이는 것 같았죠. 민수야, 나 서영이야. 하윤이 좀 보고 싶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을까? 민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마침 면접 교섭 날짜가 맞았어요. 알았어. 토요일 오후 2시에 놀이터로 데려갈게. 서영은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후회돼.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말했죠. 동혁 오빠랑도 이제 거의 안 만나. 서로 힘들어서 만날 여유도 없고. 나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살아. 민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윤이 얼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아,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 서영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그래도 하윤이만큼은 가끔 보고 싶어. 엄마니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면접 교섭 일정대로 만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하윤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인 놀이터로 갔어요. 서영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를 보자마자 서영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죠. 하윤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하윤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서영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서영은 하윤이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 뒤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2시간 뒤 민수는 하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아쉬운 표정으로 하윤이를 놓아주었어요. 하윤아, 다음에 또 보자. 엄마가 많이 사랑해.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와 하윤이가 걸어가는 뒤에서 서영이 불렀어요. 민수야.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보란 듯이 만나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라도 후회하는 게 다행이야. 하윤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민수는 하윤이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윤이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사는 거예요? 민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일이 있어서 따로 사는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리고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민수는 아들의 작은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사람은 결국 가족을 잃게 된다는 걸 서영은 이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수는 하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빠와 아들 둘만의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우고 난 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배신, 분노, 걱정, 싸움,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하윤이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아들을 바라봤어요.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자고 있는 하윤이를 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민수의 새로운 일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매일이었죠.